교육은 고품질 복숭아 재배법 개선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 김성종 연구관님께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성종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강의했는데 그때는 몇 분 안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아니면 여기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오셨어요. 먹을 거 준다고. 아, 많이 와주셔서 오늘 뭐 좋은 놈으로 뭘 드려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한 걸 제가 다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복숭아 농사 어떠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네, 잘 안 됐습니다. 쫄딱 망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빠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애는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뭐가 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비가 많이 온 그 원인입니다. 근데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하고 동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하늘하고 동업을 제대로 못 하시면은 반밖에 못 끄지. 또 요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기후변화,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기후변화 때문에 요새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숭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후변화하고 트렌드 변화인데요. 자, 화면이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네, 불 꺼주세요. 예. 이것도 좀 꺼주세요. 네. 예전에는 한강에 이렇게 얼음을 얼고 지금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는데 남원도 여기 맥가에 스케이트 타실 적 있었죠, 어렸을 때는. 예. 근데 지금 어디 스케이트 탈 데가 없습니다. 아마 서울시청 앞에 물을 강제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 썰매 타고 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에는 맥가에서 강에서 이렇게 썰매를 탔었는데 지금은 얼음이 얼어야지 하죠.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자꾸 되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앞으로 재배가 된다면은 사과 재배가 된다면 지금은 여기 전북 쪽에도 재배가 되고 경북 쪽에 많이 되고 앞으로 2050년 앞으로 50년 뒤만 되면은 50년 뒤만 가면 이렇게 강원도 쪽에 농사 밖에 사과 농사를 못 짓는다. 물론 여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 복숭아 농사 지으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점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 과연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복숭아는 앞으로 20년, 30년 가면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복숭아가 경북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남원도 많이 하고 전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복숭아 농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남해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이런 쪽으로 복숭아가 퍼져나가고 또 강원도 쪽으로 점점 올라가 전국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 되면 여러분들 복숭아 농사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드린다면은 저희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걸 예측하고 하우스 안에다가 큰 대형 팬을 설치해가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팬을 계속 돌리면서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게 되는다면 복숭아가 여러분 하우스 농사 지으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봄에 온도 관리가 잘못되면 복숭아가 어떻게 되죠? 길쭉해집니다. 복숭아가 우리가 지금 거의 동그란 편원형이 되지 동그란 모양인데 온도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열매는 달리긴 달리는데 복숭아가 일조간 복숭아가 만들어지고 그만 모양도 삐뚤어지고 상품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보다도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대만을 가보니까 대만에는 복숭아 농사를 어디서 짓느냐면 해발 2000m 이상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겠습니까? 꽃눈이 안 맺힙니다. 꽃눈이 안 맺혀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남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려면 해발 2000m에 있는 복숭아 가지를 꺾어다가 여기 접목을 가지고 꽃눈 달린 걸 가지고 접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만에 지금 옛날에 그 농사를 그렇게 짓고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복숭아를 해발 2000m, 1500m 이상 2000m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복숭아도 점점 이렇게 온난화되면서 계속 간다면은 고산지 한 해발 1000m, 2000m 가까이 되는 이런 높은 데서만 꽃눈을 맺혀서 농사가 지을 수 있지. 뭐 그거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대하시고 땅에 누우시고 그 이후의 일이니까 별 상관없겠지만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면 과실 품질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당장에 닥치는 큰 문제가 뭡니까? 자, 금년에도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 봄에 꽃이 일찍 폈죠. 일찍 피우면 좋지요. 복숭아 수확을 빨리 하니까. 맞습니다. 복숭아 우리나라는 항상 온도가 3만 4온으로 3일은 따뜻하고 4일은 춥고 이런 식으로 추웠다 따뜻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금년에도 미심쩍습니다. 작년 마침 계속 따뜻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꽃이 일찍 3월 말이나 꽃이 일찍 피게 되고 꼭 설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오고 나면 꽃 폈을 때 꽃눈 피해를 꼭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꽃눈을 잘 길러야 됩니다. 꽃눈,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농사가 반농사다. 반농사다. 그죠? 뭐가 튼튼해야지 나락이 잘 크는 거 아닙니까?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눈이 좋아야지만이 좋은 복숭아를 맺힐 수 있습니다. 꽃눈이 부실한데 어떻게 좋은 과실을 생산할? 꽃은 똑같이 피더라도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 과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꽃도 크기도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꽃눈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그 꽃눈이 언제 자랍니까? 꽃눈이 언제 화분하는지 아시는 분? 8월. 네, 8월입니다. 우리나라에 7월, 8월 이때가 꽃눈 분황입니다. 복숭아는.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때 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6월달에도 비가 많이 오고 7월달에도 많이 오고 8월달에도 어떤 때 9월달, 10월달까지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꽃눈이 제대로 좋은 꽃눈이 만들어질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방법들이 꽃눈들 별로 생각 안 하고 농사 짓기 때문에 이게 꽃눈이 제대로 좋은 꽃눈인지 안 좋은 꽃눈인지 여러분 지금 가셔서 보면은 나무 밑에 말라서 죽어있는 꽃눈도 있을 뿐더러 위쪽에 있는 꽃눈하고 아래쪽에 있는 꽃눈들하고 꽃눈 크기라든지 꽃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제일 꼭대기가 왜 과실 품질이 좋은지 아십니까? 제일 꼭대기는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꽃눈도 좋고 과실도 좋아집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볕이 그만큼 덜 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년같이 비가 이렇게 엄청 많이 오는데 꽃눈 햇볕을 어떻게 많이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무작대기 같은 도장지 이걸 어떻게 안 만드느냐? 이걸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햇볕이 꼭대기나 아래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도장지 지금 전쟁하시면서 잘라내시죠? 이거 어디 필요하십니까? 집에 화목 보일러 필요하시면은 거기 갖다 떼시려고 농사 지으십니까? 아니면은 집에 곡괭이 자루가 없어서 이런 작대기 농사 지으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거 어차피 전쟁할 때 다 잘라가지고 태워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장지가 안 나오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나왔다면 빨리 햇볕을 조금이라도 다른 가지의 방해를 적게 해주고 잘라내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가 많고 이럴 때 도장지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도장지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 도장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보시죠. 요즘 소비 트렌드가 다양한 과실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기능성. 요즘 젊은 친구들 당도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단복숭아. 그 다음 여기 시어마루 같은 복숭아들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복숭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편의성, 편하게 먹는다고. 요즘 여러분 복숭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여기서 생산된 남원에서 생산 시어마루도 맞지만은 요즘 털없는 복숭아, 백돈대 털없는 복숭아 뭐 있죠? 신비. 네. 이런 복숭아들이 먹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복숭아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또 큰 포장보다는 작은 포장, 이렇게 먹기 편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 복숭아 최근 들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이 예전에는 2만 헥타 밑으로 13,000, 15,000 이렇게 갔지만은 18년도부터 2만 1,000헥타, 작년에 재작년에 2만 헥타, 그리고 지금은 2만 헥타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잦은 기상 악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상 변화 때문에 변동성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기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전국 평균을 봤을 때 평년에 대체로 온도가 있었지만은 작년에 4월에서 8월 달 폭염 일수가 7월 달에도 7월 달에 4일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8월 달에 9일 정도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해가 많았습니다. 자, 가뭄량은 어땠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도 비가 조금 있었고 6월 달, 7월 달에 500mm까지 평균 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8월 달에도 좀 많이 오고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왔던 편입니다. 그리고 강원일수도 마찬가지고 햇볕이 2000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가 그때도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일 정도가 7월 달에 비가 계속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지겹게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신 거 어떤 분들은 망했다는 분들도 있고 당도가 떨어졌다는 분들, 복숭아를 바닥에서 주워야 된다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햇볕이 적게 들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일조 시간도 작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8월달에 조금 회복되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가락동 시장 발인량을 살펴보니까 8월달 발인량을 따져봤을 때 3년 대비해서 31% 전체적으로 30% 이상 가락동에 물건 올라가는 게 적었습니다. 왜 적었습니까? 봄에 설이 피해 와가지고 과실이 제대로 안 달렸습니다. 과실이 제대로 안 달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야죠. 근데 또 8월달, 7월달, 8월달 비가 많다 보니까 복숭아가 내일 모레 복숭아 따야 되는데 전부 다 낙과되고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비가 많다 보니까
뭐가요? 폐칼이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침수 피해, 열매 터짐, 폐칼, 세균성 구멍병, 그다음 내부 갈변, 또 잿빛무리병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요 최근 들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거 탄저병. 탄저병 옛날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 탄저병이 한 3, 4년 전부터 시작해 영천부터 시작해서 탄저병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탄저병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복숭아 수확할 때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대부분 봉지를 씌우고 재배하시는 지역들에서 별 문제가 없고 영천에 뺀지리 복숭아하고요. 그 다음에 뺀지리가 털없는 복숭아를 해요. 털없는 복숭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봉지를 사는 유명이나 이런 딱딱이 복숭아 이런 복숭아를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탄저병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어도 어디가 제일 심했냐면 화순, 광주 밑에 화순이 이런 딱딱이 복숭아 많이 하죠. 거기 경봉, 오도롭기 복숭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복숭아를 봉지를 안 씌우니까 봉지를 안 씌우고 재배하면서 이런 탄저병이 많이 번졌고 작년에 거의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이 탄저병 이야기가 탄저병 다음에 왔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뿌리에 비해서 침수된 뿌리들은 이렇게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고 또 정상적인 꽃눈에 비해서 침수됐던 과수원에는 이렇게 가지가 마르고 꽃눈이 말라지고 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과수원이 잠겼다가 거의 낙엽이 나지고 잎이 제대로 성하지 못한 과일들 나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습하고 침수가 됐다면 저장 양분 감소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분이나 탄수화물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내한성이 약화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여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가 컸었습니다. 또 작년 같은 날씨에 비가 계속 내린다면 이거는 물에다가 그냥 복숭아 나무를 꽂아놓은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복숭아 나무를 어디다 심었느냐면 어디다 심었죠? 산비탈에다 다 심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복숭아 어디 심습니까? 논묘 바닥에 심습니다. 또 침수됐던 논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냇가에다 심어놨습니다. 이러니 왜 복숭아가 문제가 되느냐면 복숭아는 원래 고향이 어디냐? 저기 사막입니다. 사막. 중국 서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막 그쪽이 원래 고향인데 오아시스에 물 근처에 심겨져 있기는 하지만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항상 습한 이런 날씨, 우리나라 같은 날씨에서 어떻게 보면 부적지에 가거든요. 생산량도 떨어지고. 가보면 여러분 요새 반도 복숭아 아시죠? 반도 복숭아 들어보셨는가요? 모양이 섭씨 모양입니다. 납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플레이트라고 플레이트. 어떤 말로는 도넛 복숭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동그랗지 않고 납작합니다. 누구 이야기로는 손오공이 복숭아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이 복숭아가 원래는 이 반도 복숭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도 복숭아 납작합니다. 납작하다 보니까 이 복숭아가 어디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미국 이런 데 가니까 사막주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반도 복숭아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거짓말 안 못해고요. 여러분 커피잔 있죠? 커피잔 받침, 잔받침 크기만한 반도 복숭아가 제가 봤습니다. 그런 복숭아가 어디에 홍콩, 대만에 미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복숭아가 그런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이거만한 반도가 납작한 복숭아. 우리는 이 동그란 복숭아 이 정도 크려면은 한 500g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500g까지는 안 돼요. 납작하기 때문에
한 250g, 300g 충분히 나가는 그런 복숭아였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들이 사막에서 주로 생산돼 물 빠짐이 좋은 데라야지 그렇게 큰 복숭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이렇게 침수되고 하면은 침수되지 않는 물 빠짐 좋은 땅이라면은 전부 탄수화물이 좋으면서 이제 내한성도 좋고 꽃눈도 튼튼하게 자라서 그런 큰 복숭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자, 2001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도에 여기 남원도 여기 조사 대상에 들어있다고 남원은 그때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보면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22도, 22도 이렇게까지 내려갔고 의성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때 그때 아마 오도록기라든지 또 동해의 약한 품종들은 2001년도에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숭아들이 오도록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 정도만 이하로만 내려가도 동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어려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임실에서 그때 재배하던 죽었던 품종들이 어떤 품종들이냐면은 조항, 수항, 금왕 이런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또 선원, 대극청도 그때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극청도 제가 보기에는 동해 그렇게 강한 품종이 아니고 만천하, 무왕하고 오도록기 가나범백들은 예전에 피해를 많이 받았죠. 뭐 남원에도 일부 남아 있다가 최근에 동해를 바뀌다 했는데 요즘 들어오는 게 어디냐? 뭐 있죠? 순창에서 재배를 많이 시작하고 있고 설리날 복숭아도 보니까 이 품종도 10월 말 11월 달에 생산되는 복숭아인데 이 품종도 동해에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순창에서 같이 심었다가 거의 다 죽고 한 집, 산비탈이 심겨져 있는 한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설리 심으신 분들 계신가요? 뭐 설리까지 심으실 리는 없겠죠. 남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디 복숭아? 7월달 늦어도 8월 초까지 생산되는 복숭아 하고 손을 드셔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힘만 들고 돈도 안 됩니다. 7월달 넘어가면 어디서 복숭아가 터지죠? 중부지방, 엄성, 강원, 강북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 중부권에서 7월 중순만 넘어가도 복숭아 말, 7월 말 8월 초 되면은 복숭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6월 말, 7월 달까지만 생산되는 복숭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로 넘어가신다면 조금씩 하시죠. 아무래도 경쟁력이 그것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도생종 가격이 있을 때 훨씬 더 하시면 되는데 이런 동해의 약한 품종들은 좀 걸러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겠지만은 조항, 수항, 금왕이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육성된 품종인데 뭐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사용한 5번이 엄마 품종이 동해의 약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해의 약한 품종들이 나오고 또 나오는 것들이 우황, 대극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이 좀 동해에 약합니다. 일본이 야마나시라든지 또 오카야마 같은데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지위도상으로 훨씬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야마나시 같으면은 아마 이 남한하고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카야마는 더 남쪽에 있고요. 주산지가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복숭아들은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심으실 때는 꼭 내한성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또 나오는 거죠. 요즘 또 남원에서 많이 홍기금 말고 홍스타 넘어가는 사람들이 경북 쪽에 몇몇 업자들이 그걸 갖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품종이 그렇게 몰라요. 어디서 재배됐는지 재배되던 품종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잘 이야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당도도 보고 과일도 보고 와서 좋다고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좀 동해에 약한지 강한지 그 부분이 좀 있고 좀 재배를 조금 해보셔야 되는 그겁니다. 과실만 보고 와가지고 나중에 재배하다 보면 3년, 4년, 5년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너무 한꺼번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재배하지 마시고 또 요즘 문제가 뭡니까? 옥천 가면은 거기 지어자로 시작하는 농원인데 그 어느 농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 주에 5만 원씩 받습니다. 옛날에는 100주 단위로 팔더니 요새는 30주 단위로 판다거든요. 옛날에 비쌀 때는 10만 원짜리 묘목도 있었습니다. 홍스타 이것도 5만 원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런 묘목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 복숭아 묘목 생산할 때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 2,000원. 묘목 원가가 2,000원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10,000원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5만 원, 10만 원 진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날강도? 날강도보다는 사자가 좀 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여러분들 이 묘목을 금년에 생산했습니다. 내가 이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파는데 금년에 안 팔리면은 그 묘목 심어놨다 내년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전부 다 묻든지 태우든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근데 금년에 못 팔면은 여러분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2,000원, 3,000원 들여가지고 묘목을 생산했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농원에 가시면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면 저도 가서 몇 번 들어봤는데 이야기가 제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입을 떼면은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팔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그 묘목을 사오신단 말이에요. 묘목이 여러분들 물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농원분들한테 제가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묘목 10,000원 이상 몰라 2만 원까지 붙입시다. 2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치면은 이건 진짜 사자가 좀 끼었다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묘목이 그 사람들이 금년에 그렇게 비싸게 팔고 한꺼번에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몇년 안에 손 들고 나가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 구입하실 때는 좀 신중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남원에 복숭아 농사 짓는다면서 거의 다 모이셨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맷집에서 심어보고 열매를 달아보고 남원에서도 괜찮다고 이 품종 홍스타 좋습니다. 대극천 좋습니다. 이런 품종들 우리 남원의 주력 품종으로 하자. 쪼마루도 좋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 돈 벌기 전에 나부터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남원에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같이 공동을 구입해가지고 서로 주 팔면은 열집 나눠 3주씩 10집 나눠가지고 군데 심어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30주 50주 사가지고 내년에 후내년에 대박 나야지. 대박은 옛날에 대박 황도라고 복숭아 품종 아시죠? 쪽박 찾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하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들 제 이야기도 안 들어주실 거고 가면 또 이 양반들 이야기 다 듣고 오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헤칼입니다. 헤칼 여러분 어떤 건 헤칼이 생깁니까?
도대체 핵칼이 뭡니까? 왜 열매 적당히 따놓고 적과 다 해놓은 게 열매가 왜 떨어집니까? 핵칼은 여기 보십시오. 핵칼이 과실이 뇌가피가 파괴된 갈라지는 핵이잖아요. 왜 갈라지는지? 뇌가피가 뭔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과육의 그 껍질이 뇌가피입니다. 과육이 죽과피고 씨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부분, 이게 뇌가피입니다. 이게 깨진다고. 이게 왜 깨집니까? 정상적으로 발육돼요. 왜 깨지느냐? 이게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렇게 변형과 민물이 들어가고 수지도 발생되고 떫은 맛도 생기고 낙과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그 전주에 있는 원예특작과학원의 부산의 과일들 봤을 때 조생종 7월 1일을 기준으로 거전으로 생산되는 품종들이 핵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가면 갈수록 핵칼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생종도 핵칼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왜 조생종이 핵칼이 나오냐? 조생종은 세포 분열기, 경액기, 세포 비대기. 경액기가 짧단 말이에요. 경액기가 뭐 하는 시기냐? 요 시기 때 과실에 집중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실을 완성시키는 시기입니다. 경액기가 짧다 보니까 핵이 되다가도 과실 비대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핵이 깨지면 그 상태가 바로 과실 비대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생종이 핵칼이 많은 겁니다. 그럼 만생종 한번 보시죠.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기, 경액기,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만생종 세포 비대기로 경액기가 상당히 길고 거의 자몽항도나 에바타 같은 이런 품종들은 거의 2달, 7월 말까지도 경액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이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문제가 생겼다가 아물었다 깨졌다 아물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핵칼이 거의 안 나타나는 걸 보여요. 근데 자몽항도 같이 엘바타 같이 만생종 품종도 핵칼이 가끔 나타납니다. 어떨 때요? 이럴 때 나타납니다. 7월 중순까지 땡땡 가물었습니다. 가물다가 7월 말쯤 돼가지고 비가 왕창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물다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이럴 때 수분 과육 때문에 계속 가물어서는 별 상관은 과일만 자꾸 잡고 별 상관은 없었지만 쭉 가물다가 비가 빵쳐 왔을 때 핵이 깨져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과실 비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만생종들도 핵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확률적으로 훨씬 적다 뿐이지 만생종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핵칼이 발생되면은 뇌가피 내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고 종자 비대되면서 압력이 발생하고 쌍배가 여러분 아시죠? 씨가 2개가 맺혀 있습니다. 속에 원래 중복 수정해가지고 하나가 도태가 돼야 되는데 대학에 온도가 높다든지 대학이 전후로 해서 기상 상태가 좋을 때는 이 씨가 2개가 다 같이 발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전파하시면서 과일 잘라보신 적 있습니까? 배가 불통한 복숭아 이런 복숭아들은 씨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든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위 종자에 비해서 쌍배가는 핵칼이 발생할 확률이 70%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액기 탈수, 건조, 그 탈수하거나 건조하면서 핵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봉합성 관다벌 이야기도 있는데 관다벌이 풍립행위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니까 넘어가고 과실 비대에서 인장면 과실이 갑자기 커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핵칼이 발생. 씨는 아직도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데 과일만 갑자기 많이 큰다. 이런 때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유전적으로 있고 또 이런 유발을 하는 조건들은 핵칼과는 정상과에 비해서 생체 중이 핵이나 종자의 생체 중이 높을 때도 발생해요. 건물중 비율은 낮고 축실하지 못하고 크기만 비례됐을 때 이럴 때 핵칼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핵칼 원인들 유발 조건들 보면
경액기 과실 미대가 촉진되는 온도 안 되겠죠. 온도가 너무 높든지 그하고 방수량이 너무 많든지 이런 조건 하에서 6월달 상수 온도가 높다든지 6월달에 집중 호우가 온다든지 이런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물을 꾸준히 줘야 됩니다. 개화 전부터 시작해서 물을 꾸준히 축축하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계속 젖어 있는 상태도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꾸준하게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가 제일 가물겠습니까? 대체로 복숭아 생육기 꽃 피기 전부터 이때가 대체로 가물고요. 5월달, 6월달까지 가물기 때문에 물을 주실 수 있다면 관수 시설이 있다면 꽃 피기 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물을 주시고 비가 온다면 물을 끊으셔도 상관없지만 꾸준히 계속 정기적으로 물을 주시는 게 훨씬 더 핵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안전결실 또 작년에도 핵화이 좀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리 피해, 저온 피해 때문에 착가량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과실 비대가 급속하게 되면서 핵화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열매 섞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이게 최대의 문제입니다. 열매 섞기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시간차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열매 섞기를 한꺼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섞어내고 총을 섞고 재벌 섞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정 적과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할 필요 있어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꽃따기, 꽃눈 따기, 꽃따기, 그 다음에 열매 따기 이런 식으로 좀 시차를 두고 나눠서 따는 게 이런 핵칼이라든지 낙과를 방지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있는데 착과량에 있어 여기 핵칼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세한 점입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저 강전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핵칼의 한 원인입니다. 근데 강전쟁 하지 말라니까 사장님들이 집에 사모님한테 혼난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적과할 게 많아가지고 일거리 많이 만든다고 강전쟁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모님도 아셔야 될 게 이 강전쟁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핵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낙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기상 상태가 황홀해가지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강전쟁하고 비가 한꺼번에 내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지만 강전쟁하고 약전쟁하고 비교해서 핵칼률이 79.5%, 43.3%, 43.8% 거의 4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보시죠. 12조제 비료를 많이 주는 것, 봄에 질소질 비료가 핵화를 증가시키는 이런 원인입니다. 비료를 왕창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핵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비료도 좀 줄여서 나눠서 이렇게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관수, 병액기 토양 수분이 많으면은 병액기가 언제쯤 되느냐면 피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정도 5월 말 6월달 이때 되면 병액기가 오죠. 이때 보통 핵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건조했다가 비가 많이 내면 핵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병액기 연속 강우가 없다면 관수를 5일 이상 비가 없다면 계속 꾸준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언제 복숭아 농가들 천중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낙과가 다 됐다고 가보니까 전부 다 이런 핵칼 때문에 비가 갑자기 내리는 핵칼 때문에 낙과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천중도 백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재배하고 아까즈키 여러분 아까즈키 재배하시는가요? 배옥게, 그레이트, 전복 이게 전부 다 아까즈키 개수들입니다. 이 품종들이 어떻게 보면 당도가 좀 높은 품종이 약간 무른 품종인데 이런 품종들이 문제가 없고 특히 햇볕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해에 저희들 2007에서 조사한 걸 12년도, 15년도, 18년도 쭉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햇볕이 강한 게 있어요. 한쪽이 과일이 따면 한쪽이 이렇게 시커멓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따기도 전에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시커멓게 먹는 것처럼 이런 복숭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복숭아가 전부 다 외부 갈변, 강한 햇볕이나 온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복숭아들은 한쪽 편들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어떻게 보면 사과에 여러분도 혹시 후지 드시다 보면 한쪽으로 꿀맛 켰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도 바로 이거 비슷한 증상들입니다. 한쪽으로 햇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 수침상 생기는데, 이게 꿀 박힌 게 아니라 그것도 생리장애 일종입니다. 사과 하는 사람들은 꿀 박혀서 더 맛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과일입니다. 또 동합선 반대 방향으로 과정거나 측면부에 발생을 많이 하는 특징들이 있고, 이런 과일들은 발생하는 증상들은 그렇고, 품종에 따라서는 당도가 높은 품종들, 중만생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당도가 높은 품종, 그다음에 이제 이 당도하고 수치상 내부 갈변하고 양에서 건강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항성 품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 크기들이 크고 당도가 높고, 또 꼭대기에 햇볕 잘 받는 부분에 제일 큰 과일이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과일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틸렌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대체로 저희들 봤을 때 이제 아까즈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강도가 높고 과실 크기가 크고 경도가 좀 누런 품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기록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유발 요인 같은 경우에는 큰 과일, 그다음에 이제 봉지 재배를 한 과일에서 재배가 많이 나요. 봉지 속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기적 과에 비해서 자연 낙과 발생이 많은 해도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바깥쪽, 위쪽 햇볕이 많이 받는 부위, 온도가 높은 경우, 수확 2주 전에 토양 수분이 급변한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은 없고, 봉지를 얇은 것도 씌워보고 두꺼운 것도 씌워보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수가지 않는 과실에서 수확, 그러니까 조금 그런 과일들이 꼭대기에서 모였다 그러면 다운해도 그 다음 수확부터는 조금 일식과라도 조금 일찍 수확하시는 게 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한접입니다. 나무는 봉지를 다 잘 싸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봉지를 싸는 큰 과일들, 이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봉지를 씌우는 문제가 나중에 수확기 때 봉지가 터지면서 착색이 되라고 작은 봉지를 씌우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한접병 때문에 봉지를 오히려 좀 더 큰 봉지를 씌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중 봉지 같은 경우에도 봉지 자루가 긴 봉지, 밑이 좀 길쭉한 봉지, 이런 봉지들을 씌우면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병들이 어디 있느냐? 과실이나 가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분생 포자가 바닥에 나무 가지에 이렇게 묻어 있다가 빗물 한 방울에 6개부터 시작해서 134개 분생 포자를 40cm까지 이렇게 피어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병들을 일으킵니다. 자, 멀쩡하게 수확해가지고요, 가락동에 아니면 공판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전달까지 수확하실 때까지 멀쩡했습니다. 올라가서 하루만 하고 나도 이튿날 사진 찍어서 상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낼 겁니다. 이런 복숭아를 보냅니다. 지금 이만치 탄저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고추 탄저병도 무섭지만 복숭아 탄저병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탄저병들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영천, 청도, 경상북도 시작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 남부 지역, 특히 전남하고 경북 쪽에 조사를 봤더니 거의 발생 가운데 조사 가운데 거의 100%가 피해가 있었고, 피해 가액은 한 30% 이상. 그다음에 중부권, 경기도 쪽, 경기도, 충북, 음성, 강원도 복숭아 농가들 저희가 피해 가액은 8월 상순쯤에 조사를 했는데 피해 가액은 한 3% 미만에 있으나, 이것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심하고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좀 적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작년에 비가 많았던 것도 문제지만 이 탄저병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시했던 것들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환경 조건은 장마기가 계속되고, 그다음 고온다습, 과온의 이런 과온의 전염원, 그러니까 이 탄저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봉지를 씌운다든지 봉지를 안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동계 방제를 실시를 안 하는 경우, 실시를 해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그리고 가온 바닥 청결도가 낮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또 한 가지는 원인은 저희들 지금 약재들 쭉 스크린을 봤더니만은 5개 정도는 저항성이 없었고 약재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약재들, 여기서 보여드린 몇 가지 약재들은 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뭐 어떤 약재들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가지신 책자에는 다 보이실 겁니다. 이런 약재들이 내생, 생길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뿌려서 이런 탄저병균들이 뿌려봐야 별로 약효가 안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탄저병을 방제를 하실 때도 이런 약재들을 거르고 위에 있는 이런 약재들만 골라서 뿌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십니다. 자, 탄저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발생은 가뭄과 비가 많은 경우에 발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4월달, 6월달에 강수량이 300mm, 400mm, 또 7월달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과실 성숙기에 포자비사는 6월달에 7월달에 비가 6월달, 7월달에 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발생이 많았던 거예요. 병에 걸린 가지들은 꼭 땅에 묻든지 피우든지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습되지 않도록 통풍 통과, 나무 사이에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포장 내에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여기서도 말씀드립니다. 질소질을 과용하는 건물입니다.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도장지가 우죽순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우거지기도 했다 보니까 햇볕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타고 약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동계약재 방제 빈틈없이 살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계약재 방제 뭘로 치십니까? SS기 타고 치시죠. SS기 없으신 분들은 약대로 치시겠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볼 때 이 SS기 때문에 우리 복숭아 방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동계약재 방제를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바늘구멍 하나 없이 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석회 영업 때 치고 나무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하얀 반점이 뚝뚝뚝뚝 끊어져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바늘구멍 하나 없이 치다면 어떻게 되냐? 뽀얗게 하얗게 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석회 영업 때 치시고 나무 보셨나요? 하얀 스팟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하얗지 않은 데는 약이 안 묻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병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SS기 기계도 비싸고 좋습니다. 노동력도 전략해주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편하다 보니까 바늘구멍 하나 없이 약을 치라는데 그냥 바람은 불든지 말고 바람아 불어라 나는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은 치긴 칩니다. 그래도 약효가 그만큼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야? 비는 또 많이 오지, 병균은 많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쳐도 혼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경산에 한 복숭아 농사 짓는 친구는, 그 친구는 SS기 500짜리 쓰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천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큰 거 있으면서도 동계약체 방제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 꽃 피고 나서 방제하는 거. 가지가 우거지기 전까지는 꼭 약대로 뿌립니다. 왜 그렇게 뿌리겠습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뿌리겠습니까? 그만치 꼼꼼하게 뿌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SS기 뿌리시더라도 좋습니다. SS기 뿌리시더라도 바람 안 불 때 바람 안 불는다.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가시면 약을 최대한 꼼꼼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이런 동계약제 방제를 제대로 뿌리십니다. 석회화학업체 모르되 물론 뭐 다른 농약에 비해서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약을 한 바퀴를 더 돌더라도 좀 꼼꼼하게 뿌리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하부 비가 많이 오면 지하부 피해가 분명히 문제거든요. 특히 비가 많이 오면은 동계관리 또 모니터링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과 핵칼 주기적으로 관수, 그 다음에 적정한 적발에 맞고 이게 꼭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적발이 되는 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 경감을 위해서는 가원에 탄저병 균이 없어야 되고 배수가 잘 되고 환경정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지, 큰 봉지 꼭 씌워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동 변해충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SS기 치더라도 한 바퀴 더 돌더라도 꼼꼼하게 약을 뿌리신다면 바람 없는 날 꼼꼼하게 뿌리고 물론 아침에 조금만 지나도 바람이 붑니다. 오늘도 아침에 바람 좀 불었습니다. 바람 없을 때 뿌리시는 거예요. 이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뿌린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지키시더라도 훨씬 더 병해충들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좋은 약 없습니다. 물론 비싼 약 나옵니다. 팔지만 비싸면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 그게 한두 차 뿌리는 게 아니고 10차씩 뿌린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싼 약으로 꼼꼼하게 방제를 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정답이 아닐까. 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밝혔습니다. 몇 가지 밝힌 사실들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멀쩡하던 나무가 녹물이 쭉 흐르면서 나무가 죽어가 특히 작년에 많았습니다. 가을에 비가 많다고. 남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을에 비가 많은 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 증상을 보이는 것, 흐르는 부분을 껍질을 벗기고 와서 속은 멀쩡합니다. 거기가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지저분한 거죠. 접목된 부위에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땅하고 이렇게 접목된 부위가 이런 나무들이 몇 년생들이냐면 대체로 3년생에서 6년생, 7, 8년생 넘어가면 잘 안 나타나는데 효과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어린 나무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목한 부분들이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이 상처를 통해서 병균, 병균들이 들어가면서 나무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녹물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죠? 여기가 완전히 양수분이 차단됩니다. 접목 부위가. 밑에서부터 양수분을 못 받쳐주니까 위로 올라갔던 양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밑에서 받쳐줘야지 정산하면서 나무가 호흡을 하면서 정산하게 되는데 근데 밑에서부터 못 받쳐주니까 올라갔던 것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나무의 약한 부분으로 쭉 흐르다 보니까 이 녹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녹물이 나면서 저희들이 원인을 밝혀봤더니 세균성 동물병, 줄기 썩은병 이런 병들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병들이 발생이 됐고 이런 병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냐? 땅 속에 땅에 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확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에 튀어가지고 전복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수확하고 나서도 나무 밑에 풀이 없어요. 또 나무 밑에 어린 나무들 3년생에서 나무 심으면은 90% 따라가지고 한 6, 7년까지는 나무 밑에 풀이 안 자라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나무에 이런 균들이 들어갔다면은 3차 부위로 감염되기 때문에 줄기세포들 톱실 페이스트 지저분들의 병반이 있으면 그걸 긁어내시고 톱실 페이스트나 아니면은 석회 영양제 보르데 같은 경우도 나무 둥치에 이렇게 자주 뿌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균들이 세균성 동목병 같은 경우 보르데이 가장 효과적인 약제라고 해요. 이게 여러 개 지금 저희들이 밝힌 바로는 세균성 동목병, 줄기세포병, 동목병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느 게 주요 원인인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둥치에 이런 세균성 보르데이 같은 것들을 빼꼼하게 좀 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